지난 수업에서는 서사와 본사 1 부분까지 했었습니다. 을려가 저기 가는 저 각시 백옥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을려가 여차저차해서 나오게 됐는데 나는 이미 너무나 걱정돼 라고 하면서 선조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하 정철로서의 자기 걱정, 그러면서 나 이렇게 충성스럽다라고 어필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학습지 4쪽 본사 2부터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을려의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님다히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날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지금 화자는요,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굉장히 그립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오늘도 거의 다 저물었구나. 지금 산에서 지내는 경우 아니면 산속 고향에 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가 더 금방 어두워지고 더 금방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 저물었구나. 내일은 사람이 과연 올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님의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임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라는 것은 사람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임의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이나 소식이 올까? 오늘은 안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내 마음 둘 데 없다. 임 소식도 듣지 못하고 괴롭겠죠. 그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인가. 소식을 알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뭔가 굉장히 방황되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든 가려고 하죠. 아무래도 임의 소식을 알려고 떠나든지 뭐 소식을 찾아 헤매는 거겠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묘에 올라가니. 지금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의 묘는 아까 앞에서 본사 앞에서 봤던 밥의 의미가 아니라 산의 의미죠.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굉장히 힘겹게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이 주인공은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 헤매보는 거죠. 왜냐하면 임의 소식을 너무나 알고 싶으니까. 임의 소식을 알고파 하는 화자의 마음, 이게 드러난 행동이에요. 높은 산까지 올라간 거죠. 높은 산까지 올라가면은 내일 올 사람이 저기서 오고 있는지 아닌지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려고 하는 거겠죠. 임의 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혹시나 오고 있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막 높은 데까지 올라가죠. 그랬는데 구롬은 카니와 안개난 무사일고. 구롬은 카니와 라고 하면 구름은 물론이고 구름이에요.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로 끼었는가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가 다 낀 거예요. 지금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높은 산까지 진짜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힘들게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과 안개라고 하는 것은 을려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의 소식에 대해서 내가 좀 접하고 싶었는데 알지 못하게 하니까 을려와 임 사이의 방해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어떤 뭐 시대적인 상황 이걸로 보자면은 우리 사회문화적 상황 이런 거 이제 참고하자고 했을 때는 동인이나 서인 같이 진짜 임금과 떨어져서 멀리 와 있게끔 만들었던 그런 존재들이 구름이나 안개로 비유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뒷부분에서 정리할 거라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로 끼어서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천이 게다가 어두우니까 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애의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그러니까 산천이 어두우니까 일월, 해와 달도 보이지 않죠? 근데 보통 해와 달은 밝음, 광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 또는 뭐 그리워하는 임을 비유한 것으로도 봅니다. 거기서는 임이나 임금을 비유한 표현이 일월이겠죠. 그러니까 산천도 어둡고 구름도 끼었고 안개도 끼었기 때문에 임금을 볼 수가 없어. 게다가 지척을 모르거든. 어두운 데다가 구름 안개 꼈으니까 지척, 앞에 가까운 뭐 30cm, 40cm 뭐 가까운 거리도 보이지도 않는데 천리, 저 멀리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 멀리 있는 사람,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또는 임금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천리를 잰 건 아닐 테니까 대상과 나 사이의 어떤 거리감의 천리라고 한다면 그 천리 밖에 있는 임 또는 천리 밖에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을 어찌 바라보랴?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바라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서리법을 사용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찌 바라보랴 라는 식의 말을 통해서 임 계신 곳을 볼 수 없는 상황, 볼 수 없음. 볼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자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납니다. 정리했나요? 그러면 내용을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막 높이 올라가서 소식 알고 싶었는데 구름, 안개, 어두운 상황 이 모든 것으로 좌절이 맛봤어요. 그래서 화자는 그러면 차라리 여기 찰하리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입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지 어쨌든 뱃길이나 알려고 합니다. 뱃길이나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 뱃길을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산을 올라가는 행위와 의미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임 소식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배를 타고 가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 배를 타고서라도 가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뱃길로 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뱃길을 알아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났죠. 그 뱃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디어이고 어둥정하면 뭐 어리둥절 또는 어지럽게 되었다라고 하죠. 배가 오려면요 좀 강이나 물결 같은 것이 잔잔해야 돼요. 근데 바람도 막 세차게 불고 물결도 어지럽게 막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뱃길을 알아보기, 그러니까 배가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둥둥 떠서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든지 또는 뭐 물결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구름이나 안개가 갖고 있는 기능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나 물결은 뱃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죠. 즉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임과 을려 사이의 방해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장애물, 방해물의 의미도 있겠지만 바람과 물결 자체가 진짜 막 어지럽게 막 세차게 불기도 하고 일렁일렁 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잔잔하고 고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을려가 지금 갖고 있는 임을 보지 못하고 소식을 알고 싶은데 그게 계속 좌절되면서 겪게 되는 을려의 굉장히 심란한 마음 이것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봐도 맞겠죠. 그러면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바람, 물결 이런 게 막 어지럽게 됐으니까 배가 뜰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난고. 사공은 배의 주인이거나 배를 운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배만 가지고는 그 배는 어디론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공이 없는 빈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임의 소식을 알 것은 좀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빈배가 있는데 빈배라고 하는 소재는 나하고 비슷해. 배를 이끌어줄 주인도 없어. 그리고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어디론가 가지도 못한 채 묶여 있기만 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괜히 또 쓸쓸하고 우중충한 나의 기분 이런 게 좀 환기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 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화자의 어떤 좀 울적하고 외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심화시켜주는 기능을 하죠. 그 화자의 외로움. 아무데도 못 가고 임의 소식도 접할 수 없어. 그리고 주인도 잃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묶여서 주인은 없는 채 물에 둥실둥실 바람이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떠 있어야 하는 그 신세가 마치 나 같아. 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러니까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빈배고요. 이렇게 어떤 사물이 주인공 또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킬 때 우리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 나온 김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 짜잔. 객관적 상관물이 나왔을 때 감정이입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는 모든 대상은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사실 좀 크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화자랑 대상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이 유사한 경우에 동원되는 것도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화자와 대상의 상황이나 감정이 대비되면서 그 대비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어쨌든 어떤 외부의 객관적,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의 세계가 주관적인 세계라면 내 세계를 벗어난 외부의 사물이니까 객관적인 거죠. 그 객관적인 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면서 동원되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지금 이 객관적 상관물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화자와 대상이 좀 상황이나 감정이 유사한 경우는 그 끌어온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정서를 의탁했다. 그러니까 의지하여 부탁하거나 투영. 여기는 이렇게 던질 투 같은 거예요. 내 감정을 던져서 그 안에 집어넣었다. 라고 해서 투영의 대상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방금 봤던 송미인 곡의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난고 이런 게 해당이 돼요. 화자와 대상의 상황이 좀 비슷하잖아요. 외롭고 사공이나 혹은 임금을 잃은 채 외롭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탁의 대상물 또는 투영의 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감정을 의탁해서 드러냈다, 투영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내 몸은 외로워. 화자의 처지가 외로운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꾀꼬리라고 하는 대상이 굉장히 서로 정다운 걸 보여주죠. 난 외로워 죽겠는데 굉장히 한 쌍의 꾀꼬리가 정답게 노는 것을 보면 기분 나쁘고 내 외로움이 더 그냥 막 강화되는 느낌이 있죠. 즉 화자와 대상의 상황이나 감정은 대비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데 동원됐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는 거죠. 구별이 되나요? 그 대신에 화자의 감정을 의탁하거나 투영한 대상물은 아닌 거죠. 감정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감정이입의 대상도 또 존재하죠. 감정이입은요.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나 상황이 완전히 동일시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 산유화를 배웠잖아요.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라고 얘기하면 화자와 대상이 갖고 있는 처지나 감정은 좀 비슷하죠. 외롭고 고독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외로움을 의탁했다 또는 투영했다. 그런 대상물이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운다라고 하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의 정서를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도 보고요. 큰 틀에서 보면
화자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니까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각각의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알면 그래도 덜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난고 라고 하면서 이 빈배를 설명하다가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강편에 혼자 서서 디난해랄 굽어보니 강천이라고 하면은 강가를 얘기해요. 강가에 혼자 서서 빈배만 걸려있구나. 외로운 신세. 임의 소식 접할 수 없네.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좀 허탈감이나 굉장히 조금 뭐 심란한 마음 이걸 갖고 혼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는 해. 지금 막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지는 해를 내려다보니 님다히 효식이 더욱 아득한디어이고 님다히 효식 하면은 임 계신 곳에 소식을 얘기해요. 지금 보면은 산에 올라가도 안개랑 구름이 막 끼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백길을 알아보려고 해도 바람 물결이 너무 거세요. 그래서 사공은 배를 띄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 그리고 빈 배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소식을 접하는 것은 너무나 아득한 일이구나. 즉 접할 수 없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을려의 사설 2라고 봐요. 그래서 임의 소식을 알고자 산과 강을 배회하는 화자의 상황이 잘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 나왔던 시어랑 같이 연결해서 좀 정리할 게 있는데요. 이런 바람이나 물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길을 알아보는 걸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임의 소식을 알고 싶었는데 구름이나 안개 때문에 소식을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이게 시에서는 전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시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 요거는 앞서 정리를 했었죠.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존재들은 누구겠어요?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동인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그래서 여기 고향에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몇 개의 질문을 던져줬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정철을 탄핵시킨 동인의 빗댄 대상을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겠죠.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이미 임금이라면 임금과 정철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은 정철을 탄핵한 동인 세력을 빗댄 거다. 그러니까 빗대어 표현한 거죠. 비유해서 그런 대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에 따른 화자의 태도는 뭐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라고 했었는데요. 기억나죠? 여기에 따른 화자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임의 소식이 너무 아득하구나. 그리고 산에 가서 뭐 임의 소식을 보려고 했는데 구름이나 안개 때문에 그 소식을 알기가 어렵게 됐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동인의 세력을 접하게 되면서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지. 다 깨부숴서 내가 임금에게 다가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아득하다라고 하는 정서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 깔려있는 화자의 태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기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죠.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바람, 물결, 구름, 안개 이런 게 다 비슷한 성격의 소재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지 5쪽으로 넘어갈게요.
모처음 찬자리에 밤띠욱만 돌아오니. 모처음 하면 무슨 뜻이냐면 초가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응거하게 되면서 자기의 처지가 굉장히 조금 힘겨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초가집에 진짜 막 살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지냈는지 아닌지는 좀 알 수 없지만 워낙에 권력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좀 굉장히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남 창평에 탄핵을 당해서 가게 된 그런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평에 은거하는 정철의 처지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산에도 가보고 물가에도 가보고 막 임해 소식을 접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너무 야심한 시각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지금 뭐가 보이냐면 밤벽 청등은 눌 위하야 발간 난고라고 해요. 밤벽 청등이 뭐냐면 벽, 여기 지금 집 그려놨죠? 벽 가운데 있는 등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 가운데 걸린 등불이죠. 밤벽청등이 누굴 위하여 밝아 있는가라고 하죠. 이 사람이 초저녁부터 여기저기 헤맸으니까 사실은 아주 어둡지 않을 때 집 밖을 나가서 임해 소식을 막 찾아 헤맸던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밤벽청등을 켜놓았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소식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이에 이미 만약에 나를 찾아와 또는 나에게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찾아와. 그런데 너무 어두우면 우리 집을 못 찾거나 나에게 소식을 못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나 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사실은 켜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 나도 소식을 접하지 못했으니까 이 불을 보는 순간 저 불은 누굴 위해서 밝힌 거야. 아무도 오지 않았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됐잖아요. 어두운 한밤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 밤벽 청등 없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집 못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소식을 전해줄 사람 또는 그를 위해서 밝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밝은 것인가? 사실은 내 임을 위해서 또는 소식 전해줄 사람을 위해서였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걸 테니까 이 밤벽 청등이라는 걸 보는 순간 역시 오늘도 임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나는 오늘도 혼자야. 임의 소식 못 들었어 하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적 상관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잖아요. 밤벽청등 누굴 위해 켰지? 하면서 그냥 불 자체를 보여준 거라 감정이입까지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상황과 닮아있다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그러니까 산에 오르며 내려가며 막 헤매면서 돌아다니고 방황하니 적은덧 력진하야. 적은덧 하면 잠깐 사이에 라는 뜻이거든요. 잠깐 사이에 력진, 여기 힘 력자죠? 그게 다할진,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힘이 다하여. 지금 고생했잖아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순간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잠잘 시간이긴 하겠지만 한밤중이니까. 근데 잠잘 생각은 없었는데 살풋이 풋잠이 든 거죠.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그러니까 내 정성, 내가 그래도 임의 소식을 접하겠다고 여기저기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던 그 정성이 지극해서 다행히 꿈에 님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의 얼굴은 옷같이 고왔었어요. 여기도 뭐뭐 같은 이라고 하니까 직유법이 사용됐는데 옷같이 곱던 얼굴이 반 이상 굉장히 많이 늙어버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이 든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막 지쳐갖고 잠이 푹 들었는데 그 사이에 또 꿈을 꾼 거죠.
근데 꿈속에서 이미 늙어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세라 라고 얘기하면 좀 초췌한, 초췌한 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나도 굉장히 힘든데 이미 너무 늙어 보이고 초췌해 보여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임에 대한 화자의 걱정, 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지금 막 임 찾아 헤매고 나 굉장히 힘겨운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임도 보니까 금세 얼굴이 그 옷 같았던 얼굴이 늙어버렸어. 그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임금도 나를 보내놓고 좀 마음고생하거나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도 자신을 그리워하길 바라는 화자의 소망, 이런 게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을녀의 마음, 이게 반영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내가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꿈에서야 비로소 임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꿈이 갖고 있는 기능,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얘다 꿈에서라도 임 만나라. 이렇게 헤매고 다녔는데도 못 만났으니까 임을 꿈에서라도 봐 라고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임을 만나지 못했던 어떤 현실적인 절망에 대한 심리적 보상 정도는 되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는 그만큼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할 만큼 진짜 임을 만나고픈 바람이 간절하다라고 본다면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간절하다. 소망의 간절함,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꿈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죠. 더 허무할 뿐이고 꿈에서 깨게 되면은 너무나 슬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하자면 세 번째까지예요. 꿈의 의미는 화자의 열망이, 그러니까 임을 보겠다는 열망이겠죠. 꿈처럼 허무한 것이다. 실제로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화자의 열망이 꿈처럼 허무한 것임을 드러낸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맥락상 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본 거고요. 마음에 먹은 말씀. 지금 임의 얼굴을 내가 드디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먹은 말씀. 막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언제 불러줄 거예요? 뭐 다양한 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다양한 말들을 실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컷. 진짜 다 하고 싶었던 거 다 그냥 온팡지게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카장 삽자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그러니까 눈물이 막 말하고 싶은데 막 눈물이 좌잘좌잘 계속 흘러. 그러니까 말싸민들 어이하며 막 너무 눈물 흐르면 막 이렇게 꺽꺽거리면서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싸민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정이나 마음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목이조차 메요. 그러니까 우리 막 슬프면은요, 말하고 싶은데 막 목이 메어서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꿈에서조차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실컷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런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장면이죠. 얼마나 마음속으로 꿈속에서도 안타깝고 막 진짜 막 안절부절 못할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디언된 개형에 잠은 어디 깨뒀던고라고 하죠. 오디언된 개형,
이라고 하면 오디언된, 이거는 방정맞은이에요. 개성 하면은 닭 개자의 소리 성이죠.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디 깨돋던고. 잠이 어찌 깨버린 것일까? 닭소리 때문에 지금 결국은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닭 또는 뭐 닭소리에서 개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화자의 소망, 그러니까 임을 만나고 내 말을 다 실컷 하고 싶었던 그 소망을 방해하는 장애물, 요게 바로 이 개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본사 3에 해당이 됩니다. 을려의 사설 세 번째고요. 꿈에 임을 잠시 만났지만 이것저것 막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지 못한 채 꼭 끼워하는 뭐 그런 소리 때문에 꿈에서 깨버렸어요. 다시 자고 싶지만 뭐 그렇다고 같은 꿈 꿀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더욱 애타는 마음을 드러낸 부분이 여기까지였습니다.